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세 친한 친구들과 아페리티프를 즐길 겁니다. 이 친구들은 예고 없이 여러분 집이나 제 집에 오죠. 그 이름은 곰팡이, 효모, 박테리아입니다. 이렇게 침입자처럼 행동하고 복원이 잘 안 되면 정말 썩은 것처럼 굴기도 하는 이 생명체들은 사실 훌륭하고 없어서는 안 될 요리사들이기도 합니다. 이 요리사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모습을 뒤흔들었고 심지어 문명까지 흔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있곤 하지만 훈제햄, 와인, 그리고 여러분이 당근을 찍어 먹으려고 만든 요거트 소스 같은 것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다른 음식들은 사실 정교하게 통제된 부패의 사물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살균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양은 그램당 약 1억 마리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작은 요거트 한 통에는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랩토코쿠스 테르모필루스라는 이름의 박테리아가 12억 5천만 마리나 들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우리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우유 속의 당분을 훨씬 더 소화하기 쉬운 젖산으로 바꾸기 위해 대량으로 작용합니다. 발효 과정이 훨씬 더 길고 복잡하며 다양한 치즈에서는 진정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여러분 없이도 이미 한전을 시작한 셈입니다. 치즈 종류에 따라 우세한 박테리아는 1, 2종, 우세한 곰팡이는 1, 7종이 존재합니다. 산업적으로 생산된 저온 살균 맥주에서는 병입 전에 미생물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맥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준수체가 없는 일종의 곰팡이인 효모세포가 평균적으로 액체 1ml당 1000만에서 2000만 개 정도 첨가됩니다. 따라서 맥주 한 잔은 수십억 효모가 함께 만든 집단적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여러분도 이 음식들을 보면서 부패 현상을 떠올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패의 정의는 문자 그대로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작용으로 유기물이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가 없었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에 의미를 더하는 성스러운 삼위일체인 빵, 소시지, 맥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로 생각하든 아니든 요리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원재료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해 변질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부터 우리 종은 음식에 달려드는 이 보이지 않는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발한 방법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그들보다 빨리 움직여 음식이 상하기 전에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해 속도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부패 미생물들 중에서 동맹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의 음식이 썩어서 역겨워지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 가능하다면 아주 맛있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신석기 시대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던 여성들과 남성들은 두 종류의 포식자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풍경 속에서 잘 보이는 포식자들, 그들과 같은 식물과 같은 먹거리를 노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냥감 고기나 채집한 과일에 빠르게 모여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분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때로는 병원균이기도 한 이 유기체들과 싸우고 박멸하기 위해, 즉 입에서 메머드 등심을 빼앗으려는 존재들과 맞서기 위해 우리 조상들에게는 오직 조리라는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동굴이나 저장고, 냉장고 구석에 뭔가를 자주 잊어버리는 당신이나 나 같은 덜렁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특별한 조건에서 우유, 고기, 과일, 채소 등을 썩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흥미로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언가를 한쪽 구석에 썩히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음식은 분명히 시각적으로는 흥미롭게 변하지만 대개는 역겹거나 아예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고기에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거나 남은 생명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할 기생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와 같은 일부 병원성 박테리아는 실제로 식품 산업을 뒤흔들 수 있으며 식품 안전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곰팡이나 기타 부패균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6억 명이 이런 종류의 감염에 걸리고 42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평범한 음식이 특별하게 변하고 뭔가 새롭고 맛있으며 심지어 취하게 만드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발효균이라고 불리는 친근한 부패균들로 커피와 카카오의 향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입니다. 튜모는 포도나 메가의 긴당사슬을 분해해서 에탄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빵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에 존재하는 유산균, 그리고 양배추 절임, 살라미, 피클 등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작용으로 당분이 젖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젖산은 병원성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보존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각에도 즐거움을 줍니다. 아주 오래전, 약 8,000년 전부터 작은 보랏빛 과일송이들이 특별히 길들여져 짜내고 썩히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도, 와인, 축제와 그 방탕함의 신 디오니소스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유익한 부패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자 인류는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미생물 군집들과 동맹을 맺기로 선택함으로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과의 행복한 만남 중심에는 발효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 소금의 양, 산소나 물의 양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통제하는 부패, 즉 관계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날 것도 익힌 것도 아니며 항상 변화하는 무언가입니다. 음식을 가열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라는 미생물들이 단백질 사슬을 분해하고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소시지에서는 그 결과로 고기가 부드럽게 씹히게 됩니다. 우유에서는 박테리아가 유당을 분해합니다. 빵은 박테리아가 글루텐을 미리 분해해 소화를 더 쉽게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런 협력, 이런 화학적 춤, 인간이 재현하고 미생물이 결정하는 이 과정 덕분에 인류는 계절을 견디고 음식을 보존하며 새로운 맛을 창조하고 이가 부족해도 계속 씹을 수 있었으며 어쩌면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과 미생물 사이의 이런 요리적 만남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것들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만남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여러분과 저처럼 썩은 것들을 식탁에 초대할 만큼 용감하거나 무모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마도 정착 생활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고 생명체의 길들이기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정말 매혹적입니다. 2018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곡물 발효의 첫 흔적은 1만 3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농업이 발명되기 2,000년도 더 전에 인간 집단은 이미 일부러 무언가를 썩히는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북부의 동굴에서는 고대 사람들이 야생 스펠트밀, 보리, 귀리를 발효시켜 만든 음료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음식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알코올 음료로 오늘날의 독일 라거 맥주보다는 훨씬 약했을 것입니다. 이 일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발견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의 순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이 인간 공동체들은 길들여진 자원을 이용해 맥주를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알려진 최초의 맥주는 야생종을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농업과 가축화보다 먼저 등장했습니다. 신석기 혁명은 어쩌면 한 잔의 술과 미생물과의 동맹으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은 진지하게 연구 중입니다. 이 유형은 맥주와 곡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포도 발효의 최초 흔적도 포도나무가 재배되기 시작하기도 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치즈 잔여물은 가축 사육 이전에 등장합니다. 같은 장소에 머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동하지 않고도 섭취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 가까이에 있으면서 인간은 미생물과 기타 부패물과 함께 길들이기라고 불리는 선택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효 과정의 발견과 그에 대한 숙련은 심지어 신석기 시대 인구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곡물이나 야생 양배추와 같은 음식은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성인이 우유를 소화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빵, 사워크라우트, 요거트 등으로 가공하면 소화가 쉬워지고 독성이 없어져 식단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식물의 복잡한 길들이기 과정을 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예 중 하나로 올리브는 나무에서 막 따서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올리브를 먹으려면 일정 기간 소금물에 담가 산소를 차단하고 박테리아가 올리브를 부드럽게 하며 처음에는 쓴맛을 내는 분자들을 분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효는 또한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빠르게 산화되어 사라지게 되는 비타민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며 비타민이 사라지면 결국 결핍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사우크라우트에 보존된 비타민C 덕분에 17세기와 18세기 대항해 시대에 많은 선원들이 괴열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식의 식감을 변화시키면서 발효가 좋은 맛까지 더해준다는 사실을 더하면 음식을 더 부드럽고 씹기 쉽게 만들면서도 그 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 단어는 실제로 존재하며 먹고 싶게 만들고 즐겁게 느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맛을 보면 우리는 이 썩은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동맹이 되었고 왜 발효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날 맥주는 물과 차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음료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의 5%에서 40%가 발효된 형태입니다. 5,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에서 1인당 연간 50kg의 발효 유제품을 소비할 정도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수치를 우리가 섭취하거나 받아들이는 종의 수로 환산할 때입니다. 우유 제품만으로도 1인당 하루에 1,000종이 넘는 다양한 미생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때마다 실제로는 1,000종 가까운 미생물이 식탁에 함께하는 셈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강하고 독특한 맛의 음식들은 각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프랑스를 떠나면 그리울 것은 치즈, 바게트, 그리고 아마도 소시송일 것입니다. 독일에선 사우어크라우트, 육가공품, 흑빵이 그리울 것 같아요. 많은 일본인들은 간장을 가지고 여행합니다. 베트남인들은 분명히 냄추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곳의 일종의 소시지로 소비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너무 일찍 사면 제대로 발효될 때까지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먹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 하카를이 있는데 이것은 그린란드 상어의 살을 숙성시킨 것으로 독성이 강하고 맛도 끔찍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상어들은 요로개가 없기 때문에 요소가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살에 스며들어 땀으로 배출되기 전까지 고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동시에 극지방 한겨울에 반톤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인들은 이 독특한 고기의 스테이크를 자갈 밑에 3달 동안 묻어 썩히는 조리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오두막에서 3달 더 훈제하는데 이 요리는 치즈, 생선, 소변 냄새가 강하게 난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저는 4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동물을 먹는 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맛보려고 사지는 않았지만 이걸 시도해본 비하 이슬란드인들의 반응이 SNS에 넘쳐나는 걸 보면 그 음식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예 중 하나일 뿐이며 혐오감이 문화적 구성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인이 아니라면 발효된 콩으로 만든 음식인 나토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르스트르밍, 제 발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발효된 청어 통조림은 종종 부풀어 있는데 이는 그 안에 갇힌 박테리아가 생성한 가스에 의해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보통은 환기가 잘 되는 곳이나 심지어 물속에서까지 이 통조림을 여는 것이 관례입니다. 스웨덴인 외에는 이걸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발효 음식들 중 많은 것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혐오감을 주는 음식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진화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문화가 무엇이든 부패 과정이 많이 진행된 경우 그 강한 냄새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생존 본능이 그곳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혐오감이라는 감정이 선택된 이유는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강한 맛을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들을 적당히 사용하고 다른 재료들과 조합하거나 마찬가지로 종종 발효되고 알코올이 들어간 독한 술과 함께 곁들이는 방법을 익힌 것이죠. 예를 들어 빵 없이 로크포르 치즈를 통째로 먹진 않을 것이며 이 치즈는 레드와인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의 상징과도 같은 이 모든 요리들은 단지 우리의 요리 실력 덕분만은 아닙니다. 이 요리들은 전체 생태계의 산물이기도 하며 이 생태계들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7세기와 현미경의 발명 이전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효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계의 한 부분인 미시 세계가 우리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현미경이 발명된 이후에도 이 미생물들이 발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지기까지는 2세기가 더 걸렸고 루이 파스테르가 등장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위해 요리해온 미생물들의 작동 원리를 드디어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스테르 이전에도 다양한 설명이 시도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발효가 자연 발생적인 현상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곰팡이, 버섯, 구더기 등이 무생물에서 마치 마법처럼 저절로 생겨난다고 여겼습니다. 16세기의 연금술사 파라셀수스와 같은 다른 이들은 발효와 음식의 부패가 발효를 일으키는 어떤 힘이라는 일종의 생명력, 거의 영적인 힘에 의해 일어난다고 추정했습니다. 16세기에 이 현상의 신비를 연구하기 시작한 초기 화학자들은 이것이 연소와 비슷한 반응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든 다른 곳이든 아무도 음식 속에서 자라나며 내부에서 음식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의 존재를 가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크림처럼 하얗고 깨끗한 요거트 속에 요리 실력을 갖춘 미생물들이 수십억 마리나 고속도로를 이루듯 오가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생명의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을 밝혀줌으로써 현대 미생물학의 탄생을 이끈 과학자들은 우리의 세계관을 크게 넓혔고 음식과의 관계도 변화시켰습니다. 1865년 루이 파스테르는 아직도 그의 이름을 딴 공정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 공정은 현대 식품 산업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로 저온 살균입니다.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본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을 가열과 급속 냉각을 통해 제거하고 원한다면 원하는 효모나 박테리아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맹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적과도 같던 미생물종의 선택이 지난 2세기 동안 점차 첨단 기술과 과학의 영역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발효 과정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다양한 미생물 종들이 철저히 연구되고 변형되고 표준화되고 전 세계 연구소에서 특허까지 받고 있습니다. 빵, 치즈, 와인, 두부, 미소 혹은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든 말이죠. 이러한 작업은 물론 식품 안전에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선택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예는 아마도 까망베르 치즈의 흰 껍질을 이루는 페니실리움 까망베르티입니다. 페니실리움 하면 페니실린이 떠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수백만 년간 박테리아와 싸워온 이 곰팡이 때문에 최초 항생제가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멜스, 페니실리움 까망베르티 라는 무해하고 맛있는 곰팡이가 치즈의 바깥 부분 전체를 감싸면서 다른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오늘날 모든 까망베르 치즈의 껍질은 하얗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다양한 곰팡이를 사용해서 주황색, 회색, 녹색의 얼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같은 알비노 변종, 같은 균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같은 종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모든 까망베르와 브리치즈에 접종된 동일한 개체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복제나 영양권식이 우리의 착한 곰팡이가 유전자를 섞을 수 없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치즈 산업에 들어오면서 페니실리움은 야생에서 정상적으로 하던 성적 번식에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마치 난초가 집안에서 꽃을 피우기 힘든 것처럼 페니실리움 카망베르티도
치주 환경에서는 유성포자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유전적 혼합 없이 돌연변이가 반복되면서 그 균주는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손님도 거의 번아웃 직전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그의 건강한 성생활 회복을 돕거나 그를 대체할 새로운 균주를 찾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아마 더 놀라운 것은 우리와 이 미생물들을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주방을 넘어서 우리 몸속 가장 사적인 영역에까지 닿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발효가 우리가 음식을 미리 소화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음식들이 우리의 위에 도달했을 때는 결국 또 다른 미생물들이 그것들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화관에 주입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여러분 몸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몸의 일부, 심지어 여러분의 정신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미생물군, 즉 소화관에 있는 방대한 박테리아 집단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소화는 신체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누군가의 건강 상태를 물어볼 때 배변은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소화 문제는 일상생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근의 음식 불내증 문제나 점점 더 흔해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증상들은 우리의 소화 건강을 다시금 중요한 관심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밝혀진 사실은 소화기관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배에는 이 원숭이의 두개골 안에 있는 것만큼 많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소화관을 따라 약 5억 개의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뇌, 전문가들이 말하는 장신경계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뇌는 우리의 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천 개의 미생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여러분의 DNA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 DNA에 의해 형성되는 하나의 기능적 기관을 이룹니다. 성인의 경우 최대 2kg까지 나갈 수 있는 이 공생 생태계는 단순히 소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태계는 우리의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염증을 줄이며 세로토닌과 같은 중요한 신경 활성 분자까지도 생성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정신 활동도 우리 미생물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강한 감정은 종종 배에서 느껴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시련의 아픔이 거대한 미세 생태계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여러분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체는 가장 친한 친구나 인간이든 개든 고양이든 여러분의 반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박테리아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미생물군도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생물군이 불안,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장애에 관여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증식한 박테리아 집단이 문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특정 박테리아의 감소나 존재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쥐와 인간 모두에서 우울증 환자의 미생물군을 건강한 사람에게 이식하면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다양한 정신질환의 이면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특히 우리 장내 박테리아와 장을 뇌의 감정과 관련된 영역에 직접 연결하는 미주신경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중추신경계와 우리의 소화관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강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전조 증상의 위장 문제를 통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화기는 분명히 우리 해부학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확실히 가장 매혹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이 몸속 세계는 사실 우리 몸의 외부에 있으며 그곳에 사는 발효를 담당하는 박테리아들처럼 우리 몸 밖에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셨죠? 여러분의 장은 몸의 외부에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몇 개의 세포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소정 후 최초의 세포는 빠르게 분열하고 이 성장하는 작은 구체는 도넛모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의 항문이 될 부분에 첫 번째 구멍이 생깁니다. 그 다음 이 원시적인 구멍은 점점 길어져서
몸을 관통하는 관의 형태를 띠게 되고 우리의 미래의 입과 연결됩니다. 배아 발달 내내 이 관은 점점 길어져서 결국 우리의 소화기관이 되며 성인에서는 약 6m에 달합니다. 요컨대 생물학은 처음에는 일종의 종이접기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의 바깥쪽이 안쪽으로 접힌 것이죠. 그리고 소화기관의 표면은 박테리아 크기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삶의 터전입니다. 게다가 우리 장,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주요 거주지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장벽은 수백만 개의 주름으로 이루어진 프랙탈 구조로 덮여 있으며 이 주름들은 털처럼 보이고 음식의 영양소와 접촉하는 거대한 흡수 표면을 형성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벽을 모두 펼치고 평평하게 편다면, 물론 그렇게 하시길 권하지는 않지만 테니스 코트와 맞먹는 넓이가 됩니다. 다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 여러분은 사실 몇 개의 테니스 코트만큼의 박테리아들이 다른 미생물들이 만든 음식 주위에 모여서 그것을 즐기고 취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40억 년 전부터 미생물들은 이 지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들이 이 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이 직접 고대 유산균 발효 예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끌리는 채소를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근, 양파, 피망에 마늘 몇 쪽과 생강을 넣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우유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락토는 박테리아가 만드는 저산을 뜻하며 이 박테리아들이 발효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의 병을 준비하세요. 깨끗하지만 멸균까지는 필요 없고 작은 패킹이 있어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주면서도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병을 터뜨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레시피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들어간 물, 즉 소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2큰술을 준비해서 1리터의 물에 넣으세요.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채소를 멸균하지 않고 헹구는 것뿐입니다. 채소 표면 미생물을 모두 죽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채소들을 꼭 눌러 담으세요. 어떤 것도 소금물 위로 나오면 안 됩니다. 혼합물 위에 몇 센티미터 정도의 공간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세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병을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두었다가 그 다음에는 냉장고에서 2주 동안 보관하세요. 친구들과 테니스를 함께 치는 분들을 초대해서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요리를 맛보는 모임을 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든 요리가 손님들의 접시에 올라갈 때는 락토 발효 채소라고 부르지 마시고 피클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음식 이름도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냉장고에서 잊혀진 음식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부패가 건네는 하나의 제안, 미생물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걸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